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혁신을 둘러싸고 당이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 대표가 사실 혁신안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공천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자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근데 그것 가지고 저는 승부수를 걸 거라고는 걸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급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지금 현재 형국이 진퇴양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애초에 대선 후보를 끝까지 질주를 하려고 했으면 저는 당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맡는 것 자체가 저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정치적인 실패라든가 야권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에 졌을 때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큰 국면 전환의 수단인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당대표를 사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당내 분란이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 준비하는 혁신안 자체도 모두가 다 대선 후보 문재인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주류나 비노나 이런 분들이 지금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와중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탈당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정말 다급한 입장에서 오늘 자신의 신임안을 중앙위원회 혁신안이 통과되면 대표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를 물러날 것이다. 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지만 그러나 중앙위 구성 자체가 친노 중심이 상당히 더 많은 현실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대표를 연장하겠다는 그런 포메이션을 저는 보여줬다고 오히려 봅니다. 재신임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었다라는 네, 평가신데 저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이 정말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표 개인으로 보자면은 당대표를 맡을 때 총선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가보지도 못하고 내년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재신임을 걸어야 될 지경이 된 거거든요. 네. 사실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에서는 뭔가 좀 기득권도 내려놓고 네. 좀 물갈이를 좀 확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나올 걸 기대를 했는데 혁신안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하고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협박이죠. 배수의 진이죠. 네.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당 쪼개지고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우리 결국은 안 되니까 나 여기다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최후의 수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좋은 결과를 위한 승부수가 아니라 최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수의 진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기자회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읽혔다는 의미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직 섣부르긴 한데 먼저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승부수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앙위원회 지금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과해서 중앙위로 넘겼지 않습니까? 예. 왕왕 보면 야당의 중앙위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와서 큰 소리를 쳐도 시끄럽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기 때문에 어떤 안이 올라가도 중앙위원회는 시끄럽게 마련이고 그러나 대부분 중앙위는 거의 통과가 됩니다. 일정 부분 수정해서 오늘 당무위원처럼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물론 오늘 자신의 대표직 신임과 연계한 것은 탈당파라든가 일정 분당을 노리는 일정 세력들, 비노 네. 세력들한테는 중간파한테는 일정 부분 이것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메시지를 주고 제재할 조금 네. 시간적으로는 주춤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행동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력한테는 이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통과는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히려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촉구라는 거듭 주장 말씀이신데. 근데 통과가 돼도 말입니다. 이것이 혁신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피부 접합 수술만 해서 이걸 혁신이라고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당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공천 비율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그런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비주류 측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지지라고 하는 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동안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지지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집토끼도 지키면서도 산토끼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비주류와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중앙위원회 이거 통과는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중앙위 통과 될 텐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거를 부결시킨다고 하면은 혁신안을 부결시키면은 당대표 사퇴하고 그럼 당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질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를 중앙위원들이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거고요. 그럼 이후에 이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 비주류가 그럼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번 당무위 통과 때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앙위 통과에 재신임까지 걸었으니 통과는 되겠지만 비주류의 불만 이런 예. 것들은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근데 또 사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당원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국민한테도 재신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 재신임이 안 될 경우에 비주류들이 똘똘 뭉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신임이 안 되면 당연히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러니까 재신임을 안 해줄 가능성. 예를 들어 지금은 이미 다 깔아놓은 밥상이다라고 보시지만 예. 비주류들이 똘똘 뭉치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재신임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 재심이라는 것이 중앙위 통과 여부를 하는 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재신임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하고 당원들한테도 투표를 재신임을 묻겠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연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예를 들어서 친노계 적극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배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 방식도 구체적으로 오늘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팩트가 뭐냐면 혁신안이 중앙위가 통과되면 재신임된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중앙위 통과는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보고 보면 그러면 대표직은 물러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16일 아닙니까? 16일 날 중앙위원회가 열어서 가든 부든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비주류는 여기서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도 지금 뭘 가장 두려워하냐면요. 혁신 안 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혁신 안 되는 거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질타가 크지만 예. 그거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는 분당이거든요.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두 개, 세 개로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오히려 불만이 더 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 교수님.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에서 거취를 물었다. 옳지 않다. 이런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 야권이 이제 드디어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이것이 국면 전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국면 전환으로 벌써 비춰진다는 자체가 문재인 대표가 참 불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정말 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안팎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친노 패권이고 친노패권 청산이고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3년도 열린우리당 창당 세력들이 이선 후퇴하는 것이 지금 본질적인 내용, 이 근본적인 야권이 지금 싸우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알면서도 그냥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이것이 또 터지고 해서 마지막에 총선 실패로 나타날 건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를 차기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직을 갖던가 아니면 저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총선 불출마하면서 후사를 도모하는. 그렇죠. 대선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기강 확립을 하겠다고 지금 재신임을 연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콩가루 집안인데 이 콩가루 집안에서 기강 확립을 한다라고 하려면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나 이 집안 장남 안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콩가루 집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정면에서 본질은 빠지고 지금 이후에 주도권 경제,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이제 재신임을 못 받을 경우에 혼란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지금 송호창 의원의 말은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후에 봉합됐을 때 여기에 불응하는 세력은 재신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고 어떻게 그걸 넘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은 앞으로 도정은 혁신안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혁신 끝내고 안 할 겁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혁신안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혁신안을 늦지 않았다, 좀 더 가다듬고 하는 게 낫지, 기강 확립이라는 이유로 그런 토론과 논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재신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퇴를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이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 교수님? 저는 선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말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꼭 당대표를 맡아야 된다, 문재인 대표가 아니면은 내년 총선을 못 치른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뭐 지금의 상황이 맞다고 보지만, 오히려 선대위 체제가 되고 좀 더 중립적인 인사 또는 뭐 지금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손학규 전 고문 같은 분이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인재도 영입하고 좌와 우로부터 균형 있는 인사 발굴, 그리고 균형 있는 어떤 정책 주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낸다면 오히려 더 그것들이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꼭 사퇴라기보다는 선대위 체계를 빨리 가동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찾는 게, 혁신안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안으로 나가야지, 이거 아니면은 이제 끝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16일 이후에 중앙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당내 분란이 일어나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퇴할 거면 큰 정치 지도자고 앞으로 대권을 내다보는 유력 정치인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던지는 것이 정치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위를 기점으로 해서 비주류에서 실제적으로 신당 창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탈당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당의 분열은 결국은 필패로 오기 때문에, 특히 내년 총선의 구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탈한 호남의 일정 부분의 세력들이 뭉쳐서 과거에 꼬마민주당처럼 하면 호남은 꼬마민주당처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닌 새로운 신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안을 들이대가지고 40%나 20% 공천 탈락을 시키면 이분들이 다시 신당의 후보로 수도권에 나오면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상처뿐인 대표를 해서 과연 그때 또 대표직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퇴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저는 지금 모든 걸 던지고 홀가분하게 뭐 총선 끝나면 다시 대권을 향해서 이합집산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큰 정치인의 해안이 아닐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구합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과단성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단성 있는 정치적 카드를 선택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이었죠. 7일 대구시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12명 전원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사실 뭐 대통령이 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 뭐하고 하냐면 또 패거리 정치라고 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이냐 이렇게 욕을 상당히 했을 겁니다. 오히려 또 오는 것이 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본심이, 지난번 유승민 파동 때 유승민한테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때 그분들이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평론하는 분들이 해석을 해주니까 대통령께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설마 네.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건 근데 또 대통령 오늘 입장에서 근데 오늘 행사, 오늘 네. 인천 지역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또 지역 의원들을 초청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점이 대비되는 점인데요. 네. 대구 지역구 의원들에게 단순히 초청장을 안 보낸 게 아니고요. 시당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아예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야당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을 자신이 치르겠다라고 하는, 즉 심판론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요. 그다음에 여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지역구 의원들은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공천도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안절부절하거든요. 네. 이걸 노린 겁니다. 앞으로 지금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각종 법안 통과라든지 여당에게 대통령이 부과한 임무가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네 다 바꾸겠다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에서 뭔가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정당이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적 쇄신 아닙니까? 여기도 네. 마찬가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현역 의원 몇 프로가 탈락되냐. 그것은 각 정당의 심장부에서 현역 의원을 몇 프로 탈락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애매한 사람 쳤다가 상대당한테 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당선이 가능할 지역,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면 대구 경북이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당은 광주 전남, 이 지역에서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우리 정당의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그런데 또 이번에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정치적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구 간담회에 청와대 비서 참모진을 대동해서 갔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을 또 공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임기가 말에 치러지는 선거라면은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임기 중반,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치러지는데 저라면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지금 3년 동안 사실 한 게 없거든요. 그럼 남은 기간 내에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선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또 총선에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신동철 정무비서관 이런 분들 대동하고 갔는데 당연히 저는 과시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이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지금의 국정기조에 협조하지 않고 여당이 총대 매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위 맥이죠. 맥이들을 네. 풀어놓으면 여당 텃밭의 국회의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내년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총대 매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으로 대통령이 됐고, 물론 대통령이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힘은 여당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정청 일체라는 네.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금 170석을 가진 새누리당도 지금 별로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1당을 뺏기고 과반을 못 얻을 경우에는 대통령까지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당이나 야당이나 1당이나 2당이나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이 현역 의원들이 공천받고 당선되는 것만큼 대통령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해서 다수당의 위치에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는 모습이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새누리당이 많이 당선이 돼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저촉될 필요가 없는 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대적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주변에서 일했던 경제수석이나 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대구에서 사표를 내고 청와대 사표 내고 출마한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뜻이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히고요. 국민참여 경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뭐 거기야 대통령이 꽂으면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꼭 김무성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는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이 지지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행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